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65년을 살아온 한 할머니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주인공은 김정희 할머니입니다. 1958년 전라북도 고창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 고창 바닷가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지금처럼 회 떠먹고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파도가 심한 날이면 어선들이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온 마을이 굶었어요. 정혜 씨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조그만 배 한 척으로 고기를 잡았는데 바람이 세면 사나흘씩 못 나가는 날이 대반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먹을 게 없었어요. 보리밥에 된장국이면 잘 먹는 거였고 김치도 제대로 못 담가 먹었어요. 정혜 씨는 10살도 안 되어서부터 갯벌에 나가야 했습니다. 새벽 4시면 어머니 손을 잡고 바닷가로 나가서 조개도 캐고 미역도 따고 굴도 떼어냈습니다. 여러분, 갯벌이 얼마나 차가운지 아시나요? 특히 겨울철 새벽 갯벌은 정말 혹독합니다. 정혜 씨의 손가락은 늘 터져 있었어요. 손마디마디가 갈라져서 피가 나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도 상처투성이였고요. 손이 너무 아파서 울면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울지 마라. 이것도 못 참으면 나중에 어떻게 살겠니? 하셨죠. 학교는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거의 매일 갯벌에 나가야 했거든요. 겨울에만 조금 다녔는데 그마저도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혜 씨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바다를 떠나겠다.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는 다짐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책 읽을 때 갯벌에서 일하고 다른 아이들이 놀 때도 집안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서러웠거든요. 드디어 18살이 되었습니다. 정혜 씨는 결심했어요. 어머니, 저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니는 반대했습니다. 여자애가 어디 혼자 나가서 뭘 하겠어다고 그러니? 하지만 정혜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부산행 버스표를 사는 날 어머니가 보자기에 싸준 건 고작 보리밥 한 덩이와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어준 돈이 500원. 그게 정혜 씨가 가진 전 재산이었어요. 그때 버스에서 울었어요. 무서워서요. 부산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떠났거든요. 부산에 도착한 정혜 씨, 첫날 밤은 부산역 대합실에서 잤습니다. 차가운 의자에서 떨면서 밤을 새웠어요. 다음 날부터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여관 청소, 식당 설거지, 시장 정리, 술집 뒷정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래도 고향에서보다는 조금씩 돈이 모였어요. 그러던 어느 새벽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생선 시장에서 일하던 정혜 씨, 새벽 4시쯤 시장으로 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던 정혜 씨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그때 자전거를 끌고 가던 한 청년이 정혜 씨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비 그칠 때까지 이거라도 쓰세요. 청년이 건넨 건 낡은 신문지였어요. 하지만 그 마음씨가 고마워서 정혜 씨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청년이 바로 나중에 정혜 씨의 남편이 될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박성훈, 완도에서 올라와서 생선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훈 씨는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했어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손등에는 물집이 배고 어깨는 늘 굽어 있었지만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되고 가끔 함께 국수 한 그릇 나눠 먹기도 했어요. 몇 달 후 성훈 씨가 정혜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 완도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네. 거기서 조그만 배라도 한 척 마련해서 살아보려고요. 혼자는 너무 외롭고요. 그러면서 성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완도로 같이 가주실래요? 가진 건 없지만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정혜 씨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의 거친 손을 보니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롭다는 그 한마디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21살 정혜 씨는 답했습니다. 네, 같이 가겠습니다. 1979년 봄 두 사람은 완도로 내려갔습니다. 결혼식은 따로 없었어요. 동네 이장님 앞에서 인사만 드리고 부부가 됐습니다. 신혼집은 바닷가 판잣집 한 칸.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바람이 새면 문짝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정혜 씨는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가진 건 없어도 마음만은 따뜻했거든요. 남편 성훈 씨는 중고 배 한 척을 샀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요. 그리고 매일 새벽 3시면 바다로 나갔어요. 정혜 씨도 함께 나가서 미역을 따고 굴을 떼고 전복도 캤습니다. 두 손이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참았어요. 세찬 바닷바람에 얼굴이 갈라져도 견뎠습니다.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우리 둘이 열심히 하면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젊으니까 하고 넘겼는데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졌어요.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은 왜 아이가 없을까? 결국 목포의 큰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는 날 정혜 씨는 손이 떨렸어요. 자연 임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정혜 씨는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내 탓으로 아이를 못 가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날 밤 정혜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른 사람 만나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남편이 정혜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둘이서도 충분해. 아이는 입양하면 되잖아. 입양요? 응. 피는 섞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키우면 진짜 내 자식이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정혜 씨는 펑펑 울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1982년 여름 드디어 첫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3살 된 여자아이였어요. 이름은 미영이. 엄마를 잃고 보육원에 있던 아이였습니다. 처음 미영이를 데리고 집에 왔을 때 아이가 정혜 씨 치마를 꼭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엄마, 진짜 엄마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혜 씨의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응, 엄마야.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2년 후에는 남자아이도 입양했어요. 민수라는 이름의 미영이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였습니다. 정혜 씨는 두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아프면 밤새 간병하고 학용품 하나라도 더 좋은 걸 사주려고 했어요. 자신은 낡은 옷을 입어도 아이들만큼은 또래들보다 부족함 없게 키웠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심장은 함께 뛴다. 이게 정혜 씨의 신념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영이는 초등학교 3학년, 민수는 2학년이 되었어요. 가난해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87년 가을,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바다로 나갔어요. 평상시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정혜 씨는 아이들 아침을 챙기고 빨래를 하면서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저녁 7시가 넘어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8시, 9시.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졌어요. 밤 10시쯤 마을 어부들이 뛰어왔습니다. 정혜야, 큰일 났다. 성훈이가. 남편이 바다에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급성 심장마비였어요. 다른 어부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그 순간 정혜 씨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에서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정혜 씨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날 밤 빈 침대를 바라보며 정혜 씨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아이 둘을 혼자서 어떻게 키우지?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배고파요 하는 소리를 듣고 정혜 씨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날부터 김정혜 씨의 진짜 시련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그녀에게 일어날 일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거든요. 과연 홀로 남은 정혜 씨가 두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그리고 25년 후 그녀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을 잃은 그날부터 김정혜 씨의 하루는 새벽 3시에 시작됐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남편의 빈자리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매번 혹시 꿈이었나? 하는 마음으로 옆을 돌아봤지만 차가운 이불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이 무서웠어요. 눈 감으면 또 하루가 시작되니까요. 새벽 4시면 부엌에서 아이들 도시락을 쌌습니다. 찬밥에 김치, 달걀 하나가 전부였지만 예쁜 도시락통에 정성껏 담았어요. 다른 아이들 도시락과 비교해서 미영이와 민수가 창피해하지 않게 하려고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에는 남편이 남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혼자서 배를 조종하는 게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파도가 센 날이면 배가 휘청거려서 몇 번이나 바다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아이들 때문에라도 미역을 따고 굴을 떼고 전복을 캐는 일을 혼자서 다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둘이서 나눠 했던 일을요. 손가락 끝이 터져서 피가 나도 참았어요. 바닷물에 상처가 쓰려도 꾹 견뎠습니다. 오후에 배에서 내리면 바로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날 잡은 것들을 팔아야 했거든요. 목이 쉬어라 외쳤어요. 미역 사세요. 완도 미역. 싱싱한 굴도 있어요. 장사가 잘 안 되는 날이면
저녁 늦게까지 시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리지 않으면 그날 아이들 저녁이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밀린 빨래, 청소, 그리고 아이들 숙제 봐주기. 미영이가 수학 문제를 물어오면 정말 난감했습니다. 정혜 씨는 제대로 학교를 못 다녔거든요. 엄마도 잘 모르겠다. 내일 선생님께 물어봐라. 그럴 때마다 미안했어요. 다른 엄마들은 다 가르쳐 줄 수 있을 텐데 자신만 그렇지 못해서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아이들이 잠든 뒤 혼자서 교과서를 펼쳐놓고 공부했어요. 모르는 한자가 나오면 동네 이장님께 물어가면서요.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란 미영이와 민수는 정말 착했습니다. 엄마가 힘든 걸 아니까 절대 떼쓰지 않았어요. 엄마, 우리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어린 것들이 벌써 눈치를 보고 있다니. 겨울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바다가 얼어서 배를 못 띄우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수입이 뚝 끊어졌어요. 그럴 때는 육지로 올라가서 일용직을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벽돌 나르기, 식당에서 설거지, 공장에서 야간 근무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어떤 날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3, 4시간밖에 못 잤어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참았습니다. 힘들어도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았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미영이는 고등학교 3학년, 민수는 2학년이 되었어요. 미영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저 미용사 하고 싶어요. 미용사? 네. 사람들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돈도 잘 벌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정혜 씨는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대학교 간다고 하는데 미영이는 벌써 돈 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교 보낼 형편이 안 됐어요. 등록금은커녕 생활비도 빠듯했거든요. 그래, 미용사도 좋은 직업이야. 엄마가 돈 모아서 미용학원 보내줄게. 미영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목포에서 미용을 배웠습니다. 1년 과정이었는데 그 돈을 마련하려고 정혜 씨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에는 바다에 나가고 오후에는 시장에서 장사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드디어 미영이가 미용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한 미용실에 취직했어요. 엄마, 월급 80만 원이래요. 이제 엄마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혜 씨는 1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이제 다 컸구나. 민수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완도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가장이에요. 엄마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러면서 민수가 말했어요. 군대 다녀오면 제가 정말 열심히 벌게요. 그때까지만 버티세요. 정혜 씨는 이 착한 아들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민수가 군대에 간 사이 미영이가 제주도에서 꾸준히 용돈을 보내왔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에게서 설레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정말? 어떤 사람인데?
회사 다니는 분이에요. 정말 착하고 성실해요. 그리고 조건도 괜찮으시고요. 미영이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대기업 본부장이래요. 나이는 저보다 5살 위고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정혜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몇 달 후, 미영이가 더욱 기쁜 소식을 전해왔어요. 엄마, 저 결혼해요. 정말? 네. 상대방 부모님도 좋다고 하시고 다음 달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정혜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 고생스러운 완도를 벗어나서 딸이 잘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엄마 정말 기뻐. 우리 미영이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네. 그런데 며칠 뒤 미영이가 또 전화를 했어요. 엄마 상견례가 전주에서 하신대요. 꼭 예쁘게 하고 오셔야 해요. 그럼 당연하지. 사위 될 사람 부모님께 인사드려야지. 머리도 새로 하시고 옷도 새로 사세요. 엄마가 이제 주인공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정혜 씨의 마음이 설렜습니다. 주인공이라니. 평생을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는데 드디어 자신이 주인공이 될 날이 온 거예요. 다음 날 정혜 씨는 완도 읍내로 나갔습니다. 몇 년 만에 자신을 위해서 쇼핑을 하러 나간 거였어요. 옷가게에 들어가자 사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 정혜 씨, 오늘은 어쩐 일로? 딸이 시집가요. 상견례 때 입을 옷 좀 보러 왔어요. 아이고, 축하해요. 그럼 정말 예쁜 옷으로 골라드려야죠. 사장이 권해준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 가격을 보니 12만 원이었어요. 정혜 씨한테는 큰 돈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사치를 부려도 될 것 같았어요. 이걸로 주세요. 신발 가게에서는 4만 5천 원짜리 구두를 샀습니다. 평생 운동화만 신고 살았는데 구두를 신어보니 키도 커 보이고 기분이 좋았어요. 미용실에도 갔습니다. 염색과 파마까지 했어요. 거울을 보니 몰라볼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 정말 젊어 보이세요. 딸 어머니 같지가 않아요. 미용사의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더욱 좋아졌어요. 집에 돌아온 정혜 씨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인사 연습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미영이 엄마 김정혜입니다. 딸을 잘 키우신 덕분에 저희도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됐습니다. 아니에요. 부족한 딸인데 예쁘게 봐주세요. 혼자서 상황극을 하면서 웃었어요. 내일이면 사돈을 만나게 되는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는 게 정말 아름다웠어요. 여보, 보고 있죠? 우리 딸 좋은데 시집 가요. 이제 저도 조금은 편해질 것 같아요. 바닷바람이 살살 불어와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딸 덕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때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을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날 미영이에게서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상견례에서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무슨 일이야? 시부모 될 분들이 격식을 많이 따지시는 분들이래요. 그래서 미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엄마가 혹시 실수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혜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실수? 내가 무슨 실수를 할까?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부족해서 딸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
그래, 알겠다. 엄마가 조심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혜 씨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당일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이었거든요.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평생을 헌신한 딸이 어머니에게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상견례 당일 아침 정혜 씨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가방에는 딸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넣었습니다. 완도 특산 미역과 전복을 곱게 포장한 것이었어요. 사돈 어른들이 좋아하시겠지? 전주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긴장됐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0평생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잘해야 하는데 딸한테 피해주면 안 되는데. 상견례 장소는 전주 한옥마을 근처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소담원이라는 간판이 걸린 2층 건물이었어요. 들어서는 순간 정혜 씨는 뭔가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닥에 깔린 원목 마루, 벽에 걸린 고급스러운 그림들, 은은한 조명까지 완도에서는 본 적 없는 분위기였어요. 여기서 밥을 먹는 게 얼마나 비쌀까? 미영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뻐 보였어요. 하얀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까지 하고 완전히 도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미영이가 손을 흔들며 반갑게 맞아줬지만 왠지 표정이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달려와서 안았을 텐데 그날은 그냥 자리에서 손만 흔들었습니다. 곧이어 신랑 측 가족들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들어온 분이 예비 사위였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정말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 뒤로 부모님이 함께 오셨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비 사위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의 바른 모습에 정혜 씨는 첫인상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 부모님들을 보는 순간 뭔가 다른 세계 사람들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랑 아버지는 고급 정장에 금시계를 차고 계셨고 어머니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진주 귀걸이를 하고 계셨어요. 말투부터 달랐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정혜입니다. 정혜 씨가 정중히 인사하자 신랑 어머니가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짧은 대답 속에서 정혜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시선이 차가웠거든요. 식사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신랑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완도에서 작은 배 타고 미역이랑 굴 따는 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 가족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정혜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 일을 아직도 하고 계시나 봐요? 신랑 아버지의 말투가 약간 달라졌어요. 그런 일이라고 표현한 것이 정혜 씨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딸이 독립해서 조금 여유로워졌어요. 아, 그렇군요. 대화가 어색하게 끊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신랑 어머니가 물었어요. 완도면 꽤 외진 곳이죠? 거기서 어떻게 지내세요? 바닷가 작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입니다. 집은 직접 소유하고 계신가요? 갑자기 재산을 묻는 질문이 나왔어요.
정혜 씨는 당황했습니다. 네, 작은 집이지만 제 집이에요. 평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상했어요. 보통 상견례에서 이런 걸 묻나요? 정혜 씨는 미영이를 쳐다봤지만 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 15평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신랑 아버지가 신랑 어머니와 눈을 마주쳤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신호는 아니었습니다. 자녀분들 교육은 어디까지 시키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교는 안 보내셨군요. 그 말 속에는 분명히 무시하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정혜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제야 미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요즘엔 기술이 더 중요해요. 미용사도 전문직이고요. 미영이가 어머니를 감쌌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질문은 계속됐어요. 혹시 다른 자녀분은 없으신가요? 아들 하나 더 있어요. 지금 군대 갔습니다. 아들분도 고졸이신가요? 네. 요즘 젊은이들이 고졸로 취업하기 힘들 텐데 뭔가 기술이라도 배우셨나요? 계속되는 질문들이 정혜 씨를 신문하는 것 같았어요. 축하받으러 온 자리인데 왜 자꾸 부족한 점만 물어보는 걸까요? 그때 사위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이 준비해 주신 미역과 전복 정말 좋아 보여요. 완도 특산품이죠? 네, 직접 딴 거라 신선해요. 감사합니다. 사위는 정말 예의 바른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그 부모님들은 달랐습니다. 사위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미역이라, 우리 집에서 먹을 일은 없겠네. 작은 소리였지만 정혜 씨는 들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저렇게 생각하다니.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사위 아버지가 계산을 했어요. 영수증을 보니 15만 원이 나왔습니다. 정혜 씨가 한 달 생활비에 맞먹는 금액이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 정도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차장에서 헤어질 때 사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미영 씨 정말 좋은 분이네요. 정중한 말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미영이는 계속 조용했습니다. 미영아, 오늘 엄마가 뭔가 실수했니?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미영이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사돈될 분들이 좀 까다로우신 것 같더라. 엄마, 괜찮을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정혜 씨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오늘 상견례에서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집에 돌아온 뒤 며칠 동안 미영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매일 전화했는데 말이죠. 일주일 후에야 미영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결혼식 날짜 잡혔어요. 그래. 언제야? 다음 달 15일이에요. 좋구나. 그럼 청첩장은 언제 줄 거니? 그런데 미영이가 망설이더니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엄마한테는 나중에 따로 드릴게요. 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주면 안 되나? 아니에요. 그냥 특별하게 드리고 싶어서요. 뭔가 이상했지만 더 묻지 않았음입니다. 그리고 결혼식 일주일 전 운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 말해봐. 엄마, 정말 죄송한데.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댁 쪽에서 엄마가 결혼식에 안 오셨으면 좋겠대요. 순간 정혜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오시면 체면이 안 선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혜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체면이 안 선다고? 내가 내 딸 결혼식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시부모님이 너무 완강하게.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니? 설마 찬성했니? 미영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미영아,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혼주석에는 제 친구 어머니가 앉을 거예요. 정혜 씨는 그 자리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혼주석에 다른 사람이 25년간 혼자서 키운 딸이 가짜 어머니를 내세우겠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정혜 씨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인가? 내가 그렇게 창피한 사람인가? 새벽에 남편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날 버렸어요. 25년 동안 키웠는데 이제 나를 부끄러워해요. 무덤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놓아줘야겠어요. 이 아이는 내 딸이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정혜 씨는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완도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파양 신청하고 싶습니다. 파양이요? 친자녀를요? 입양한 딸입니까? 다. 변호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정말로 그러시겠어요? 네. 이제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하지만 정혜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그 결혼식 당일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기적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과연 결혼식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정혜 씨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결혼식 당일 새벽 정혜 씨는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밤새 고민했지만 결론을 내릴 수 없었어요. 한편으론 딸이 원치 않는다니 가지 말아야 할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론 25년간 키운 딸의 결혼식을 어떻게 안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멀리서라도 봐야겠다. 정혜 씨는 결심했습니다. 들키지 않게 멀리서 지켜보기로요. 옷장에서 딸이 몇 년 전에 사준 남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입어본 적이 거의 없는 아까워서 고이 모셔둔 옷이었어요. 이 옷을 이런 식으로 입게 되다니. 그리고 가방에는 큰 마스크와 모자를 챙겼습니다. 내가 내 딸 결혼식에 변장을 하고 가야 하는 신세가 됐구나. 전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정혜 씨는 계속 울컥했어요. 다른 승객들 눈에 띌까봐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전주 시내의 그랜드 호텔. 웅장한 5층 건물이었어요. 정혜 씨는 한 번도 이런 호급 호텔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로비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어요. 정말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3층 크리스탈홀에서 박민준, 김미영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안내판을 보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떨렸습니다. 예식장 앞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모두들 멋지게 차려입고 비싼 선물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맨 뒤쪽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채로요.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모두 정장 차림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어요. 대기업 간부들인 듯한 사람들이 많았고 여자분들은 모두 명품 옷과 가방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정말 대단한 곳으로 시집 가는구나. 그때 신랑이 입장했습니다. 턱시도를 말끔히 차려입고 정말 신사답게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사위가 될 사람이 저런 분이구나. 미영이 복 받았네. 신랑이 단상에 서자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혜 씨도 조용히 손뼉을 쳤어요. 그리고 드디어 신부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영이가 나타났어요. 정말 예쁘다. 정혜 씨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하얀 드레스에 베일을 쓴 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내 손으로 머리 감겨주던 그 아이가 이렇게 어른이 됐구나. 눈물이 계속 났어요. 마스크 안이 온통 젖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영이가 혼자서 입장하고 있었어요. 보통은 아버지나 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데 미영이는 부케만 들고 혼자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혼자 들어오는구나. 정혜 씨는 마음이 아팠어요. 만약 자신이 옆에 있었다면 미영이와 팔짱을 끼고 함께 입장했을 텐데 미영이가 단상에 올라서서 신랑과 나란히 섰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어요. 그때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혜 씨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질 차례였거든요. 먼저 신랑 측 혼주이신 박종수님, 이순희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상견례에서 봤던 그분들이 단상에 올라가셨어요. 정말 품위 있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부 측 혼주이신 정혜 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김태호님, 박영숙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순간 정혜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단상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중년 부부였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가 미영이의 부모님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지? 정혜 씨는 어리둥절했어요. 그 사람들이 미영이의 친구 부모라고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미영이 옆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정말 미영이 어머니인 것처럼요. 하객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신부 어머님, 따님 정말 곱게 키우셨네요. 피부도 하얗고 성격도 착해 보여요. 그 여자가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예뻤어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까지 해서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정혜 씨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공부를 잘한다고? 어려서부터 예뻤다고? 그 사람이 미영이의 어떤 걸 알고 저런 말을 하는 거지? 미영이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어요. 마치 정말 고마워하는 것처럼요.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정혜 씨는 악몽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께서 신랑 신부에게 꽃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가짜 어머니가 미영이의 가슴에 꽃을 달아줬어요. 미영이는 고개를 숙이며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정혜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미영이와 사위가 무릎을 꿇고 부모님들께
절을 올렸습니다. 미영이는 그 가짜 어머니에게도 정중히 절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정혜 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사진작가가 소리쳤어요. 미영이와 사위가 중앙에 서고 양쪽으로 부모님들이 서셨습니다. 미영이는 그 가짜 어머니의 팔에 자신의 팔을 끼고 활짝 웃었어요. 플래시가 터지는 그 순간 정혜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화환 뒤로 숨어서 그림자처럼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는 길에 서도 충격은 계속됐습니다. 미영이가 그 가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제 친구들이 곧 올 거예요.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친구들이 왔을 때 우리 엄마야. 정말 좋으신 분이지? 어머, 정말 젊어 보이세요. 미영이 닮았나 봐요. 감사해요. 미영이가 워낙 착해서 키우는 재미가 있었어요. 정혜 씨는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마스크를 벗으니 눈물 자국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 보였어요.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25년을 키웠는데 이 아이한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화장실 문 밖에서 들려온 대화. 신부 어머니 정말 젊어 보이더라. 그러게. 그런데 진짜 어머니는 안 계신 건가? 글쎄, 물어보기도 그렇고. 정혜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아, 나는 정말 없는 사람 취급당하고 있구나. 호텔을 나와서 길을 걷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던 정혜 씨는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전주역까지 걸어가면 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엄마였나? 완도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였습니다. 차가운 집에 혼자 들어서니 더욱 쓸쓸했어요. 그날 밤 정혜 씨는 다시 남편의 산소로 갔습니다. 여보, 봤어요? 우리 딸 결혼식? 정말 예뻤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서 무덤 앞에 꽃들이 흩날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는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미영이 어머니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 놓아줄게요. 이 아이는 제 딸이 아니에요. 그 다음 날 아침 정혜 씨는 완도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파양 신청 서류 주세요. 정말 하시겠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네. 이미 결심했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슬펐지만 한편으론 시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상처받을 일도 없으니까요. 이제 저도 저를 위해 살겠습니다. 파양 서류를 제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을 이장님이 뛰어왔어요. 정혜야, 큰일 났다. 네. 무슨 일이세요? 니네 땅 해안도로 개발 들어간댄다. 정혜 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해안도로요? 정부에서 완도 관광도로 만든댄다. 니네 집 있는 땅이랑 바닷가 전체가 수용된다고 해. 그럼 이사 가야 하는 건가요? 이사는 무슨 보상금이 나온댄다. 이장님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시청에서 연락 왔는데 18억이래. 18억? 정혜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18억 원이요? 정말이요? 그래, 정말이야. 축하한다.
그 순간 정혜 씨는 주저앉았어요. 18억 원? 평생 상상도 해본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아, 진짜라고. 내가 거짓말을 왜 해? 시청에서 직접 연락 왔어. 정혜 씨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게 당신이 주신 선물인가요? 바로 그날 딸과 파양 서류를 낸 그날에 18억의 보상금 소식이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통쾌한 복수극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였거든요. 과연 18억을 얻은 정혜 씨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딸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벌어진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이야기는 정말 짜릿하고 통쾌하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18억? 정혜 씨는 며칠 동안 그 숫자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날, 손이 덜덜 떨렸어요. ATM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고 또 보고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18억 원 이게 정말 내 돈이 맞나? 평생 100만 원을 모으기도 힘들었던 정혜 씨에게 18억은 꿈 같은 돈이었어요. 첫째로 한 일은 완도의 집과 배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25년간 살았던 그 작은 집을 떠날 때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정혜 씨는 전주로 올라왔습니다. 딸이 결혼한 바로 그 도시로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전주 신시가지의 번화가에 있는 5층 건물을 샀어요. 3억 5천만 원을 주고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1층과 2층은 상가로, 3층은 사무실로, 4층은 미용실로, 5층은 자신이 살 집으로 꾸몄어요. 특히 5층 집은 정말 예쁘게 꾸몄습니다. 넓은 거실에 가죽 소파, 대형 TV, 그리고 전면이 유리창인 환한 부엌까지. 완도의 그 작은 판잣집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이제 정말 사람답게 사는구나. 매일 아침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원두 커피를 내려 마시며 신문을 읽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전주 시내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4층 미용실은 젊은 미용사에게 임대했습니다. 김미선이라는 28살 여자였는데 정말 실력이 좋았어요. 딸이 미용사 하고 싶어 했던 기억이 나서요. 그때는 못 도와줬지만 이제라도 이런 분을 응원하고 싶어서요. 미선 씨에게는 임대료를 거의 받지 않았어요. 대신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줬습니다. 1층, 2층 상가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옷가게에 임대했어요.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제 일 안 해도 이만큼씩 들어오네. 정혜 씨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오후에는 백화점에 가서 쇼핑도 하고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가끔은 연극이나 음악회도 감상했었습니다. 옷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백화점에서 산 고급 정장, 명품 핸드백, 진주 목걸이까지. 거울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이게 진짜 나인가? 6개월이 지나자 정혜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련된 전주 부인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5층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미영이와 사위가 서 있었어요. 6개월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당신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정혜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혼주석에 앉으셨던 그분께 가세요.
엄마, 제발이요. 5분만 시간 주세요. 사위도 함께 애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정혜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늦었습니다. 이미 파양 신청했어요. 법적으로도 남이에요. 그날 미영이는 비를 맞으며 1시간 넘게 서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5층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렇게 서 있어도 소용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며칠 뒤 미영이가 혼자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그 말에 정혜 씨의 손이 떨렸어요. 임신? 네. 3개월 됐어요. 우리 아이가 엄마가 할머니가 되어주셔야 해요. 미영이가 배를 감싸 안는 손을 봤을 때 정혜 씨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엄마 아니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진짜 할머니가 될 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정혜 씨는 침묵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로 들어온 미영이를 보니 정말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임신했는데도 살이 빠져 보였습니다. 차나 마셔. 정혜 씨는 따뜻한 차를 내줬어요. 엄마, 이 집이요? 미영이가 둘러보며 놀라워했어요. 너무 고급스럽고 넓어서요. 보상금으로 샀어. 보상금이요? 완도 땅이 개발되면서 18억 받았어. 미영이는 깜짝 놀라며 입을 벌렸어요. 18억이요? 정말요? 응. 너를 파양하자던 바로 그날 연락 왔더라. 미영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늘의 뜻 같았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니? 정혜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해? 내 남편 말이야. 오빠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해요. 부모님들도 너무 후회하신다고. 후회? 정혜 씨가 웃었어요. 18억 때문에 후회하는 거 아니야? 미영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의 진짜 마음을 몰랐어요. 그때는 너무 어리석었어요. 며칠 뒤 사위가 정장을 차려입고 혼자 찾아왔어요. 5층까지 올라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요. 이제 와서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요? 저희 부모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어머님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사위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어요. 그때는 체면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체면이라. 정혜 씨는 그 단어가 아직도 가슴에 박혔어요. 어머님이 미영이를 얼마나 사랑으로 키우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사위가 비닐봉지 하나를 저한테 전해주었어요. 이건 그때 상견례 때 어머님이 가져오신 미역과 전복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버리려고 했던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정혜 씨는 그 봉지를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매일 이걸 보면서 어머님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밤 정혜 씨는 오랜 고민을 했어요. 이 아이들을 용서해줘야 할까? 며칠 후 정혜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영이를 불러서 말했어요. 이거 가져가라. 서랍에서 꺼낸 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이건 뭐예요? 1층, 2층 상가. 내 이름으로 해놨다. 미영이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건 너무 커요. 애 키우는데 보태 써라. 임대료만으로도 한 달에 300만 원은 나올 거야. 엄마, 저는 그냥 엄마가 필요해요. 돈은 상관없어요. 미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돈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가 우리 아이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정혜 씨는 미영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래. 다시는 날 부끄러워하지 마라. 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거짓말 하지 마라. 너를 친자식처럼 키운 건 사실이잖니. 네, 엄마. 6개월 후 미영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정혜 씨가 태명을 지어줬습니다. 소중이라고요. 정말 소중한 생명이니까. 지금 소중이는 벌써 돌이 지났어요. 정혜 씨는 일주일에 3번씩 손자를 돌봐줍니다.